1945년 8월 15일은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면서 독립을 찾은 것으로 기억하지만 해방의 혼돈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겨난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어느 쪽이건 세뇌당해야 살 수 있는 고슴도치 딜레마에 빠져버린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고독한 아나키스트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 작가 안토니오 알타리바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스페인 내전에서 고통받은 세대의 아픔을 풀어나갑니다. 1910년에 태어나 2001년에 자살하기까지 작가는 스페인과 프랑스를 오가면서 신도, 조국도, 주인도 없는 세상을 온몸으로 아파했던 스페인 역사와 아나키스트 생애 그 자체였습니다. 스페인이라는 유럽에서 비교적 약소국의 시골에서 태어나 현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이상을 위해 온몸을 바치지만 결국 좌절하고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안토니오 작가 부친의 모습은 6.25 전란 중에서도 민주, 공산, 어느 쪽 이데올로기에도 휩쓸리지 않았던 나의 부친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아나키스트는 모든 형태의 권력이나 정부의 통치 부재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재는 통치에 대항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아나키스트가 구호를 외치는 순간 아나키스트는 사라지고 제3의 세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나키스트는 선전선동하지 않습니다. 아나키스트는 태생적입니다. 신생아가 무신론자인 것처럼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이념은 학습을 통해 후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인간은 태생적 창조정신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적 존재이면서도 이성이 깃들 나이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 학습이나 오염에 노출되면 속수무책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희비가 엇갈린 가족이 부지기수로 많았고 우리 가족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신의주에서 기와를 얹은 요릿집에 자색과 가무가 능한 기생을 10여 명 두고 있었던 조부모에게는 말 못할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김윤택은 사업차 일본에 가 있었고 작은아들 윤서는 수풍발전소에 근무했기 때문에 별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들이 문제였습니다. 임시정부 소속 광복군 지대장에게 시집간 큰딸은 일본 관원의 감시를 받고 있었고 작은딸 윤실은 공산당 산하 여성 빨치산 김정숙 대원이었습니다. 이처럼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부녀지간에 극명하게 대조를 보인 굴곡진 가족사, 요릿집으로 풍족하게 살았던 조부모는 해방이 되던 날 친일파로 몰려 재산을 강탈당하고 방화로 가옥마저 잃고 두 분은 우라병으로 연이어 운명하셨습니다. 광복군 지대장으로 전사한 고모부 유품을 가지고 광복회 동지들과 함께 남한으로 온 큰딸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 현충원 장군묘역에 합장하셨습니다. 해방이 되던 해 부친은 수풍발전소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수풍발전소는 신의주에서 상류로 65km 지점인 삭주군 수풍리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937부터 1944년이었고 나는 그곳에서 1941년 태어났습니다. 아명은 종덕이고 남한에 와서 가오적을 할 때 개명했습니다. 유량이 풍부해서 64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그 당시 한반도 최대의 수력발전소였습니다. 만주국과 공동 출자하여 건설했기 때문에 생산 전력을 만주국과 반분했습니다. 1947년 1월 나의 고모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여성동맹 간부로 활동하면서 외무성 고위관리와 평양철도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부모를 따라갔던 나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1947년 부친은 고모의 추천으로 평양시 형제산구역에 위치한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건설 및 관리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외국에서 가져온 필름 중에서 가위질 당한 것을 부친이 나에게 주곤 했습니다. 독일 나치 아돌프 히틀러는 영화에 남다른 과심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영화 의지의 승리는 1934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나치당 전당대회를 세밀하게 묘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군중 위로 히틀러가 탄 비행기 그림자가 들이우는 장면을 시작으로 4일 동안의 대회 일정 기록물로 남겼습니다. 김일성 주석도 영화를 직관예술이라면서 선전 선동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1947년 2월 6일 국립영화촬영소가 창립되었고 6.25 전쟁으로 파괴된 건물과 촬영시설을 1957년 근대적 기술 설비와 관리시설로 확장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빛바랜 사진 속 반가운 얼굴도 찾아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1948년 8월 7일 강원도 화진포 앞바다에서 촬영한 김일성 주석과 부인 김정숙 그리고 여성 빨치산 대원들 사진입니다. 사진 가운데 줄 오른쪽에서 첫 번째 아이가 김정일. 어깨 동무한 아이는 소련군정 사령관 레베데프 소장 아들. 레베데프 뒤쪽이 소장 부인. 왼쪽이 김정숙. 그 앞이 김정일 누이 김경희. 맨 좌측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이 내 기억에도 생생한 나의 고모였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조선인민군을 창군하고 2년이 되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인민군은 242대의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 오전 9시경 개성의 국군 방어선이 무너지고 당일 오전 동두천과 포천을 함락했으며 인민군 주력 부대는 중국 내전에 참여했던 5만여 명의 조선족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6월 28일 새벽 서울이 점령되고 낙동강까지 남아있던 인민군은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으로 9월 15일 새벽 5시 미제오 해병연대 3대대가 탱크 9대를 앞세우고 월미도에 상륙. 2시간 만에 인천을 장악했습니다. 유엔군은 부상자 7명 뿐이지만 인민군은 전사자 108명, 포로 106명이었습니다. 인민군이 38선에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진격하는데 81일 걸렸지만 인천 상륙작전 이후 유엔군은 38선까지 1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엔군은 서울을 빼앗기고 3개월 만인 9월 28일 되찾았으며 동부전선에서는 10월 10일 원산을 점령했습니다. 6.25 남침 이후 109일 만에 평양을 포기한 김일성. 10월 12일 평양을 출발한 김일성은 10월 14일 덕천으로 이동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 펑더하이가 10월 18일 압록강 넘어 참전하면서 10월 20일 김일성과 펑더하이가 강계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10월 19일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하고 10월 26일 청천강 북부와 압록강 초상까지 유엔군이 진격했습니다. 10월 12일 김일성이 평양을 포기하던 날 야심한 시각 비상 라이트를 켠 트럭이 형제상구역의 영화촬영소 관사에 도착하고 트럭에서 내린 고모가 중국 당동으로 간다면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날래 탓이라요. 내래 안 가갔어. 안 가갔으면 우리 집에 가주시라요. 기케하마 고모가 트럭을 타고 중국 당동으로 피난을 간 다음 날 우리는 형제상구역에서 본평양 시내 중심가로 왔습니다. 김일성은 평양 사수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10월 19일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하기까지 7일 동안 유엔군 폭격도 없었으며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1950년 10월 19일 유엔군과 국군 1사단 12연대가 대동교 동쪽 100m 지점에 있는 동평양 선교리에 도달할 무렵이었던 오전 11시경 대기 중이던 인민군 폭파부대가 인도교와 철교 그리고 수도교를 폭파하고 도주하면서 소규모 전투가 있었지만 평양 시민이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1950년 10월 평양 하늘은 맑고 쾌청. 포로로 잡혀있던 미군 병사들이 풀려나서 평양 시민들과 어깨동무하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무혈 입성하는 유엔군과 국군을 환영했습니다. 유엔군과 국군이 대동강을 도하하기 위해서는 부교가 만들어질 때까지 지체가 불가피했습니다. 10월 20일
미제 453건설 공병단이 새벽부터 오전까지 부교를 가설했으며 유엔군 도강 이후 평양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평양은 대동강을 기준으로 북서쪽의 본평양과 동남쪽의 동평양으로 나눠집니다. 조선 총독부 주요 시설은 대부분 본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본평양은 북한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평양시청 광장 바로 옆 고모집은 일본 고위관리가 살던 2층 양옥이었습니다. 정원수와 작은 연못이 있었고 상수도 시설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보던 부친이 갑자기 바로 이거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능라도 수도다리 폭파 이후 본평양 시민은 식수와 생활용수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친은 급히 평양시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오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에 있어야 할 지폐를 가마니에 담아 소달구지 3대에 싣고 부친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돈벼락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부터 무장한 2명의 치안대원이 우리 집 보초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사용하려고 조선중앙은행에는 새로 발행한 지폐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친이 그것을 모두 가지고 왔던 것이고 꼬마였던 나는 거실과 방 안에 차곡차곡 쌓인 돈 가마니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부친이 당시 평양 위수사령관이었던 프랭크 밀번 소장을 만나려고 평양시청에 갔을 때 램피가 가로막더라고 했습니다. 때마침 통역관이 지나가다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폭파된 수도다리 복구 문제를 위수사령관과 상의하려고 왔다고 말하니까 통역관이 소장을 만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소장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압록강 수풍발전소에 근무했던 기술자이고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한성한명회사 대표이며 수도다리 복구 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밀번 소장은 마치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그 자리서 승낙을 했고 폐쇄령을 내린 조선중앙은행 돈을 가져가서 공사를 시작하라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밀번 소장은 평양 위수사령관이라서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미 치안대를 만들도록 지시를 내린 바 있었고 평양 시민의 경제 활성화도 모색 중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능라도 수도다리 복구 공사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밀번 소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그 당시 국군 사단장이었던 백선엽의 자서전 징비록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 기억 속에 가장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프랭크 밀번 소장이다. 밀번은 나의 군사적 스승이다. 적의 공격 앞에 궁지에 몰리다가 반격에 기회를 잡기 시작한 낙동강 전선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국군 1사단이 미일군단에 배속되면서 나는 낙동강에서는 물론 평안도 운산에서 적의 공세를 막아내며 후퇴할 때도 그의 지휘를 받았다. 대구 한 과수원에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이다. 그는 당시 강아지를 데리고 놀고 있었다. 장군이라기보다는 촌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그는 모든 사항을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것저것 따져본 뒤 상대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그 뒤로는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다. 10월 13일 밀번 소장 포고령 제1호. 대한민국 정부는 평양을 시려 지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유엔 참전국 소속이기 때문에 국군이 선봉에서 평양을 탄환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통치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10월 19일 평양시정위원회 사람들이 왔습니다. 6.25 전쟁 발발 2년 전부터 이승만 정부가 임명한 관료들이었습니다. 평양시장 임정득, 부시장 우재순, 오진환, 경찰서장 김영일, 소방, 보건, 후생, 사회, 교통, 재정 및 농상, 법무, 문교부 책임자 등 132명 명단이 대자보로 나붙었습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평양 시민을 동원했기 때문에 10월 27일 이승만 대통령 환영 행사를 성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승만은 개인 자격으로 평양에 왔습니다. 밀번 소장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양시청의 사무실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고 어느 여관에 평양시정위원회 간판을 걸고 무의도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엔 결의안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쇼를 한 이승만. 유엔 총회 임시위원회의 소총회에서도 10월 7일 유엔 총회가 결의한 내용을 12일 재확인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승만은 10월 25일 평양에 와서 북한 주민의 안전과 복지 추진, 질병 예방, 생필품 제공, 생산 활동의 조기 복귀 추진, 이북의 주민과 관료들의 보복을 미연에 차단하고 미군에 의한 군사법정의 설치 및 북한 화폐의 계속, 유통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행 정부와 유엔에서는 남한 정부가 한반도 전역을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치하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승만 연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10살이었고 군중 후미에서 종군 기자들이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내 모습이 틀림없는 사진도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냈습니다. 유엔군 북진 소식을 알린 평양특파원, 동아일보 김진섭 기자가 쓴 기사도 국립도서관에서 찾아냈습니다. 서부전선에서 북진 중인 유엔군과 국군은 1950년 10월 19일 평양 탄환에 이어 26일 압록강변의 초산에 도착하였다. 청천강 전면으로부터 적을 완전히 봉쇄하고 박천 전방 십수천에 진출하는 한편 측면으로는 중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서부로 향하는 우군부대와 만나면서 11월 15일 새벽 평원선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동부전선에서도 10월 12일 원산과 함흥을 점령한 유엔군과 국군은 개마공원을 비롯하여 해산진과 청진도 점령하였다. 경향신문 특파원이 쓴 1950년 18일과 19일 평양의 이모저모 기사도 찾아냈습니다. 국군이 평양에 진주하자마자 인프라 복구에 힘써 수돗물이 11월 10일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며 전기도 20일부터 공급된다고 함. 평양 시내를 지나는 전차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운행을 하지 못함. 화폐는 임시적으로 북한 돈과 남한 돈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지만 평양 시민들은 남한 돈을 더 환영하며 조선중앙은행은 11월 20일 현재도 개업하지 않았음. 경의선 철도는 서울에서 동평양까지 이미 개통되었으며 평양과 신의주, 평양과 개천, 평양과 진남포 복구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2주 정도면 여객 수송이 가능하다고 합. 학교는 아직 개교하지 않았음. 과거 교사들은 대부분 열성 공산당원이라 도망을 가기도 했고 교재가 없어서 열고 싶어도 열 수 없는 형편임. 평양의 이모저모, 경향신문 기자가 몰랐던 시국 이야기. 1945년 8월 말까지 38선 이북 지역을 점령한 소련은 기존의 조선은행 평양지점에 계산소를 설치하고 1946년 1월 기타 지역에 있던 조선은행 지점을 바탕으로 조선중앙은행을 설립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 발표된 주요 산업 국유화법에 따라 은행을 국유화하고 1946년 10월 29일 소련 관리에서 벗어나 조선중앙은행이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지폐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1950년 11월 20일자 경향신문에 조선중앙은행이 개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밀번 소장이 부친에게 돈을 가져가라고 한 다음 은행 폐쇄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친은 가지고 온 돈으로 수도다리 복구공사를 시작하면서 철도, 전기 등 적시적소의 돈을 나누어 주면서 인프라 구축에 노력했기 때문에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10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된 중공군은 이미 10월 19일 3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10월 19일 유엔군은 평양을 점령하고 46일이 되는 12월 4일 평양을 포기하고 후퇴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중국의 참전을 예상하고 38선까지만 진격하라고 명령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메가더와 이승만이 북침을 고집하는 바람에 중공군이 개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친은 대동강 부교를 건설한 미제 453건설 공병단과 능라도 수도교 복구공사 업무상 인연이 쌓여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유엔군이 평양에서 철수할 때 부친은 동평양 선교리에 있다가 그들이 제공한 트럭을 타고 서울로 가던 중 가족을 버리고 갈 수 없다면서 헤어지면서 한강철교 복구공사장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외신 기자가 전하는 대동강변 평양시민 필사의 탈출. AP통신 특파원 막스 데퍼스는 폭파된 대동강 철교의 난간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탈출하던 피난민 사진 한 장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막스 데퍼스는 당시의 심경을 훗날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폭파된 대동강 철교의 난간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탈출하던 사람들,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내가 비록 전쟁에 강해져 있지만 이 광경은 이제껏 내가 보아온 것 중 가장 비참한 장면이었다. 그들보다 하루 전에 폭파된 대동강 철교 구조물 위로 위태롭게 건너 집에 도착한 부친은 모친과 나를 데리고 12월 5일 다시 파괴된 능라도 수도다리로 갔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우왕좌왕하는 피난민을 향해서 부친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수도다리를 복구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면 임시 가교를 놓을 수 있습니다. 부친은 수도교에 얼기설기 가교를 놓고 피난민들과 함께 대동강 백사장에 도착해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미군 전투기 사대가 피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여기저기 둘러앉아 있던 피난민은 미군 전투기의 표적이 되면서 허허벌판에서 속절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950년 12월 13일 조선일보 전동천 기자 글을 보면 그 당시의 비참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유엔군 및 국군의 전략적 철수로 적의 손에 떨어지기 직전의 평양은 폭음과 화염 그리고 도강하여 남하하려는 시민들의 아우성으로 뒤덮여 있었다. 일반 시민에 대한 피난 권고는 12월 3일에 내려져서 대부분의 시민은 4일까지 피난을 하였으나 4일 저녁 대동강의 가교가 최후 철수부대의 손으로 끊긴 다음에도 이 가교로 모여드는 남하 피난민의 수는 무수하였는 바 그들은 파괴된 가교를 드럼통과 부서진 가교의 목편 등으로 얽어가지고 건너는 것이었다. 이렇게 피난민들이 건너는 동안 하오 3시가 되자 유엔군 전투기들은 모란봉 근처의 중공군 게릴라 부대를 기관총으로 쏘사한 다음 도강하는 시민들을 중공군 게릴라 부대로 오인하고 다시 기총탄을 내려부어서 도강 중도에 쓰러지는 시민도 있었으며 전투기들은 계속하여 시내의 군사시설, 비행장 등을 폭격하여 피난민들이 사동 근방에 언덕에 올랐을 때는 맹렬한 화염이 평양을 뒤덮었는데 때마침 저녁 노을이 화염에 반사하여 그 처절한 평양의 최후는 피난민들의 발을 몇 번이고 멈추게 하고 눈물을 뿌리게 하였다. 전동천 기자의 기사만으로도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군 폭격기들이 하루 종일 폭탄을 투하하는 바람에 평양은 화염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란봉 근처에 중공군 게릴라 부대는 없었습니다. 전투기는 피난민들을 향해서 수차례 순회 비행하면서 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아비규환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비가 엇갈린 동부전선과 서부전선 피난민. 동부전선에서는 미군 함정 흥남철수 작전으로 10여만 명의 피난민이 배를 타고 남쪽으로 왔습니다. 서부전선에서는 메가더 사령관의 전략폭격 지시로 북한의 도시들이 초토화되었으며 대동강 백사장 미군 전투기 피난민 무차별 사격 이후 임진강까지 오면서 3번 이상 더 전투기 공습을 받았습니다. 조지 스트레이트 마이어 극동공군 사령관은 메가더가 모든 것을 불태우고 파괴하는 초토화 작전을 고집했다고 회고했습니다. 6.25 남침이야말로 전쟁의 무의미함과 비극성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겨난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어느 쪽이건 세뇌당해야 살 수 있는 고슴도치 딜레마에 빠져버린 불행한 시대는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고슴도치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6.25 전쟁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